소파에 앉아 반쯤 비워진 와인잔을 들고. 우린 불꽃을 만지면서도 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아세요? 잠시 침묵 후 그녀 옆에 앉으며 무거운 눈빛. 우린 금이 간 경계 위를 밟았고 이제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유림, 넌 그게 나쁘지 않게 만들어. 쓸쓸히 웃으며 와인잔을 테이블에 놓는다. 나는 피해야 할 불꽃이 아니에요. 너무 오래 굶주린 욕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감금된 욕망의 자물쇠를 처음으로 연 사람이에요.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본다. 그 밤, 넌 지혜의 친구가 아니었어. 넌 메마른 내 땅 위에 내려앉은 늦은 장맛비였어. 그것도 내가 다시는 올 거라 믿지 않았던 비. 고개를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린다. 그리고 당신은 죄의 구석까지 스며드는 밤바람이었죠. 조용히, 그러나 깊게. 저녁 먹자고 왔다고 생각했어요? 침 삼키며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넌 내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 준호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그럼 돌아가지 마요. 한번 금단의 열매 맛보면 뒷마당에 사과 따위 누가 다시 먹겠어요? 술이 취해 비틀거리던 유림은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준호는 어둠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림의 몸을 더듬었다. 오늘따라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에 충실할 뿐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단독주택. 지혜는 키친타월로 식탁을 닦으며 시계를 힐끗 보았다. 곧 유림이 올 시간이었다. 또 왔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윤준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지혜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현관 쪽으로 향했다. 벨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누가 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혜야. 문을 열자마자 화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44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밝은 미소를 지은 유림의 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또 뭘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매번 신세만 질 순 없지. 유림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이미 이 집의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냉장고 위치도 찬장이 어디 있는지도 심지어 준호가 평소 어느 자리에 앉는지까지 모든 게 익숙해 보였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유림이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준호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수가 적었다. 지혜는 유림이 가져온 사과를 씻으며 말했다. 유림이는 정말 내 가족 같은 사람이야.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준호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귀는 두 여자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유림이 이 집에 드나든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었다. 처음엔 가끔씩 오더니 요즘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다. 지혜야, 네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유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혼 후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결혼했을 땐 서울 송파구의 큰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일산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과도 점점 어색해졌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어? 지혜가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지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도 유림이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늘 함께였다. 이제 아이들은 각자 독립해 나가고 둘만 남은 이 집에서 유림의 존재는 지혜에게 늘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데 유림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준호는 조용히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말이 없어졌다. 지혜와의 대화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이었다.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의 감정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였다. 준호 씨도 사과 드세요. 유림이 접시를 들고 준호 쪽으로 다가왔다. 준호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유림을 바라봤다. 5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혼 후 더 날씬해진 것 같기도 했다. 고맙습니다. 준호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며 짧게 대답했다. 유림은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혜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다.
남편과 친구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준호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는데 유림과는 그나마 편해 보였다. 유림아, 오늘 저녁도 여기서 먹어. 어차피 혼자 먹을 거 뭐하러 가? 지혜야,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미안할 게 뭐 있어? 지혜의 말에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가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혼욱,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은 지혜뿐이었다. 준호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부턴가 이 집에 유림이 없는 날이 없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요즘엔 자꾸 유림의 존재가 눈에 들어왔다. 특히 지혜가 없을 때 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종종 생겼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혜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유림은 자연스럽게 도우며 반찬을 준비했다. 마치 이 집 식구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준호 씨, 맥주 한잔 하실래요? 유림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엔 혼자서 조용히 마시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같이 마시고 싶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지혜와 유림은 직장 이야기, 동네 소식 등을 나누며 웃었고 준호는 묵묵히 그 대화를 들으며 술을 마셨다. 유림은 정말 우리 가족이야? 지혜가 다시 한번 말했을 때 준호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친밀감과 동시에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가까워진 거리에서 오는 묘한 긴장감이었다. 금요일 오후 지혜가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회사에서 갑자기 연수공지가 떨어졌어. 아무래도 오늘 못 들어올 것 같아.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대충 해먹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보냈다. 요즘 들어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자주 생겼다. 지혜는 회사 일로 바쁘고 준호는 퇴근 후 별다른 할 일 없이 하루를 흘려보냈다. 오후 8시쯤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하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유림이었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유림씨, 오늘 지혜 없어요? 그래요? 어디 갔어요? 유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느릿했다. 이미 어딘가에서 술을 마신 듯한 얼굴이었다. 일단 들어오세요. 준호가 문을 열자 유림은 살짝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볼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다. 지혜 없다고요. 유림은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왕 사온 거 와인 한 잔 같이 해요. 혼자 마시기엔 좀 그러네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지혜가 없는 상황에서 유림과 단둘이 술을 마신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죠. 부엌에서 와인잔을 가져오는 동안 유림은 소파에 앉아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50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깨가 넓고 듬직한 모습이었다. 지혜가 부럽기도 했다.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게 여기요. 준호가 와인잔을 건네며 유림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다. 유림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유림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저한테도 그렇고 준호 씨한테도 그렇고 그렇죠? 준호도 와인을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근데 가끔 궁금해요. 준호 씨는 어때요? 지혜랑 사는 거.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눈 적이 없었다. 뭐 평범하죠.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지루한 건가요? 유림의 눈빛이 준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술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솔직해 보였다.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실 요즘 지혜와의 관계는 너무 밋밋했다. 대화도 거의 없고 감정의 교류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같은 느낌뿐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시네요. 유림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더 따랐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 요즘 정말 외로워요. 유림이 갑자기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저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준호는 유림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소의 밝은 표정과는 다른 쓸쓸한 얼굴이었다. 지혜만이 유일하게 예전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맙고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너무 자주 와서? 준호 씨는 불편하실 텐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림이 오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요? 유림이 준호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유림의 눈이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호 씨도 외로우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준호는 부정할 수 없었다. 정말로 외로웠다. 지혜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은 오래전부터 사라졌으니까. 준호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유림은 천천히 다가와 망설임 없이 준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준호는 순간 몸이 굳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기 어려웠지만 유림의 부드러운 입술과 따뜻한 천이 닿자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온몸이 경직되고 전율이 흘렀다. 잠시 망설이던 준호도 결국 유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서로를 안고 격렬한 키스를 나눴다. 유림은 소파에 눕혀졌고 준호는 그런 유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누워있는 유림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갈증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다. 유림이 준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준호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지만 분명히 현실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선을 넘었다. 지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두 사람이 지혜가 없는 집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이 든 준호는 옆에서 잠든 유림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후회보다는 묘한 충족감이 들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로서의 감정이었다. 유림은 준호가 깨어있는 걸 알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옆자리에 유림은 이미 없었다.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 있었다.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여보, 일어났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침실에서 나왔다. 연수 어땠어? 피곤해 죽겠어. 밤새 회의만 했네. 지혜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그 순간 준호는 어젯밤 그 소파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기 왜 유리 조각이 있어? 지혜가 거실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 조각을 발견했다.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젯밤의 실수로 덜 치워졌나 봐. 조심하지. 다칠 뻔했네. 다행히 지혜는 별로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청소기를 가져와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유림이다. 지혜가 반갑게 문을 열었다. 유림은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손에는 빵과 우유가 들려 있었다. 지혜야, 아침 먹었어? 아직이야. 같이 먹자. 준호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유림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여자였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유림이 인사했다. 평소와 똑같은 톤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호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지혜와 유림은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직장 동료 얘기, 동네 소식,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준호는 계속 유림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어젯밤 그렇게 격정적이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다. 준호 씨, 커피 더 드릴까요? 유림이 커피포트를 들고 물었다. 그 순간 식탁 아래에서 유림의 발이 준호의 다리를 슬쩍 건드렸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준호는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느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유림은 커피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미소였지만 준호에게는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담긴 의미심장한 눈빛처럼 느껴졌다. 유림아, 오늘 뭐 할 거야? 지혜가 물었다. 별로 할 일 없어. 그냥 집에서 뒹굴거릴 것 같은데. 그럼 저녁까지 여기 있어. 어차피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지혜의 제안에 유림은 기뻐했다. 정말?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신세 질게. 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유림이 하루 종일 있다는 게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어젯밤 일이 떠오르자 지혜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림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지혜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나 볼 일 잠깐만 보고 금방 장 봐서 들어올게. 집에는 준호와 유림만 남았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림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일부러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어젯밤 일
기억나죠? 유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한테는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일은 준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후회해요. 유림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보다는 혼란스러웠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어요. 전 후회 안 해요. 어젯밤 저는 좋았거든요. 유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 씨도 그러시죠? 이 지혜와는 언제부턴가 감정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준호가 말을 끊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유림 앞에서 한다는 것이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어. 지혜의 목소리에 유림은 재빨리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계속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장 본 거 맞네. 같이 정리하자. 유림이 자연스럽게 지혜를 도우러 일어났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유림의 이런 태도가 과연 연기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혜는 오늘 마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 유림은 적절히 맞장구를 치며 웃었고 준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준호 씨, 요즘 말이 더 없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 지혜가 갑자기 물었다. 준호는 깜짝 놀라 지혜를 바라봤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회사 일이 많아서. 사실 회사 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어젯밤 일로 인해 정신이 혼란스러웠을 뿐이었다. 유림은 그 대화를 들으며 준호의 표정을 살폈다. 자신 때문에 준호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런 준호의 모습이 묘하게 끌리기도 했다. 그날 밤 유림이 집에 돌아간 후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요즘 모습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더 조용해졌고 자주 멍하니 있는 것 같았다. 한편 준호는 침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오늘 유림의 태도를 생각하니 더욱 혼란스러웠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유림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그 사이 유림을 마주칠 때마다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유림은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혜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준호에게도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화요일 저녁, 지혜가 또다시 급한 일로 회사에 나가게 되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밤새 회의해야 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는 평범한 톤으로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또 혼자 남게 된다는 생각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지난번 일이 있은 후로 유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녁 9시쯤 현관벨이 울렸다. 준호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유림이었다. 이번에는 치킨박스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지혜 없죠? 유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혜가 늦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온 듯했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문을 열자 유림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의도적인 분위기였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잘 됐네요. 같이 먹어요? 유림이 치킨을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다. 와인도 열까요? 유림이 와인병을 흔들며 물었다. 저는 맥주가 좋겠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난번처럼 와인을 마시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럼 저도 맥주로 할게요. 유림은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이 집 냉장고의 위치나 맥주가 어디 있는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히 식사를 했다. 준호 씨, 유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 일 생각해봤어요?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유림의 말이 너무나 조용하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준호가 말문을 열려 닫았다. 유림은 그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전 정말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나서 누군가와 가까워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준호 씨랑 그날 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준호보다 더 또렷했다. 유림 씨, 준호 씨도 그렇지 않아요? 지혜와는 언젠가부터 감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지혜와는 오래전부터 부부로서의 감정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감만 남아 있었다.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유림이 맥주 한 모금을 삼킨 뒤 조용히 말했다. 저는 준호 씨한테 끌려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유림의 고백은 너무 직접적이었고 그가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힘겹게 물었다. 왜요? 누가 상처받나요? 유림이 조용히 되물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몸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혜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머리로는 모든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유림의 말에 더 가까이 가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그게 준호 씨였지만 유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준호 씨도 그렇죠. 혼자 외롭지 않나요?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고 지금 유림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유림이 준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번엔 실수가 아니었다. 정말로 그를 원하고 있었다. 준호는 유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난번처럼 술에 취한 충동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와 감정이었다. 유림 씨. 준호가 망설이는 그 순간 유림이 천천히 준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해요. 억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는 거절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외로움과 갈증이 다시 터져나왔다. 결국 준호도 유림을 안았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간절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다. 소파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서로를 마주했다. 유림은 준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고 준호는 유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모든 동작은 이전보다 자연스럽고 담백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가 유림의 허리선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유림의 몸매는 이혼 후 더 날씬하고 매끈해져 있었고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준호 씨한테. 유림은 조용히 속삭였고 준호는 이제껏 눈으로만 보던 그녀의 모든 것을 손끝으로 느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더욱 깊이 서로를 알아갔다. 지난번이 충동이었다면 이번은 감정의 확인이었다. 유림은 준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준호도 유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것을 실수라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감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고 서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유림은 조용히 옷을 입기 시작했다. 지혜 오기 전에 가야겠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준호는 유림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이번엔 지난번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유림이 나간 후 준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젠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후회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남자로서의 감정이 살아있었고 그 감정을 깨워준 사람이 유림이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혜가 정성껏 차린 점심상 위에는 갈비찜과 다양한 반찬들이 올라가 있었다. 와, 지혜야, 이거 진짜 맛있다. 유림이 갈비를 집어들며 감탄했다. 별거 아냐? 그냥 압력 솥에 넣고 끓인 거야. 지혜는 겸손하게 웃으며 준호의 그릇에 밥을 떠주었다. 하지만 준호는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다. 지혜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요즘 들어 준호는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주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준호 씨, 갈비 더 드세요. 유림이 갈비 한 점을 들어 그의 접시에 놓으며 말했다. 그 순간 준호가 고개를 들어 유림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짧게 마주쳤고 지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있었다. 준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고 유림을 향한 시선도 평소와는 다르게 묘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말하며 고개를 다시 숙였다. 요즘 입맛이 없으세요?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유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 말투에서 지혜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호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래요.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지혜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유림이 준호에게 차를 건넬 때 준호가 살짝 손을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
유림이 웃을 때 준호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지혜야, 나 화장실 좀 쓸게. 유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 거기 있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림이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유림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혜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보, 응? 준호가 대답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요? 뭔가 달라졌어. 예전하고 지혜의 말에 준호는 긴장했다. 혹시 지혜가 뭔가 눈치챘을까?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별일 없어.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지혜는 준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결혼 20년이 넘는 부부였다. 남편의 거짓말 정도는 이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때 유림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뭐야, 둘이 심각한 얘기해? 유림이 밝게 웃으며 묻자 지혜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후 시간이 흐르며 지혜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다. 유림이 준호에게 과일을 건넬 때 준호의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 유림이 웃을 때마다 준호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주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감출 수 없는 진실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요즘 둘이 좀 잘 맞는 것 같네. 지혜가 갑자기 말했다. 준호는 놀라 지혜를 바라보았고 유림 역시 순간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유림이 자연스럽게 되묻자 지혜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준호 씨랑 너 말이야? 전에는 서로 어색해했는데 요즘은 꽤 편해 보여서. 지혜의 말에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지혜가 정말 눈치챈 걸까? 준호 씨 참 무뚝뚝하잖아. 그래도 이제 꽤 익숙해진 것 같아. 유림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묘한 뜻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지혜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 말투와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준호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유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신세졌네. 고마워. 뭘, 언제든지 와. 지혜가 배웅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유림이 나간 후 지혜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 준호의 변화된 행동, 유림의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의도적인 듯한 몸짓, 모든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지혜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지혜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설거지를 마친 지혜가 거실로 나왔다. 응? 유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다. 뭐, 어떻긴요? 그냥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인지. 지혜는 준호 옆에 조용히 앉으며 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죠. 당신 친구니까. 그래, 좋은 사람이야. 지혜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근데 요즘 유림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글쎄요, 당신도 자주 오는 거 좋아했잖아요. 준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지혜의 눈은 여전히 그를 꿰뚫고 있었다. 그날 밤 침실에 누워서도 지혜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느낀 이상한 기류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혜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 머릿속이 뒤엉켜 있었다. 화요일 오후 지혜는 결국 유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림아, 시간 있으면 잠깐 나올 수 있어? 응?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집 근처 카페에서 볼까?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유림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알겠어? 지금 나갈게. 1시간 후,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따뜻한 라떼 한 잔씩을 앞에 두고도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유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밖에서 보자고 했어? 하지만 지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림아, 우리 진짜 오래된 친구잖아. 그럼 대학 때부터니까 벌써 20년도 넘었지.
유림은 억지로 웃었지만 지혜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해서 점점 불안해졌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지혜는 유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유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유림아, 나 바보 아냐.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요즘 너랑 준호 씨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다 느꼈어. 준호 씨 눈빛이 달라졌어. 네가 준호 씨를 보는 눈빛도 나는 다 보고 있었어. 유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지혜야? 그게 솔직하게 말해. 우리 사이에 거짓말은 없었잖아. 지혜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유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작고 떨리는 한마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확인되었다. 지혜의 눈빛이 흔들렸다. 언제부터야? 지혜야? 언제부터냐고.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카페 안에 몇몇 손님들이 힐끗 쳐다보았다. 얼마 안 됐어. 유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안 됐다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날 자신이 연수 때문에 밤새 집을 비웠던 그때부터 내가 없을 때 그때였구나. 지혜야, 나 너무 외로웠어. 유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아무도 내 편이 없었고 너만이 유일하게 날 챙겨줬잖아. 그래서 내 남편이랑 그랬다고. 지혜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유림은 울면서 말했다. 그게 다는 아니야. 그냥 옆에 누군가 있어 주길 바랐어. 나도 사람이잖아. 유림아. 지혜는 손등으로 자신의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너도 이혼해봐서 알잖아. 남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는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 유림이 지혜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지혜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용서? 지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림아,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친구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잖아. 유림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 아냐? 친구 남편한테 손대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유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혜의 말이 모두 맞았고 부정할 수 없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유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혜야, 준호 씨한텐 뭐라고 할 거야? 지혜는 멈춰서서 유림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이제 상관하지 마. 지혜는 카페를 나갔다. 유림은 혼자 남아 긴 시간 동안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2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허무하고 참담했지만 잘못한 건 결국 자신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준호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2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지혜의 대답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준호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 준비할까? 필요 없어. 혼자 해 먹어. 지혜의 냉랭한 말투에 준호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준호 씨.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유림이랑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알아? 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지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준호는 거실에 홀로 남아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림도 잃었고 지혜의 신뢰도 잃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제야 완전히 실감났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다. 다음날부터 유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혜가 확실히 선을 그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유림에게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 준호는 퇴근할 때마다 혹시나 유림이 집 앞에 와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매번 무너졌다. 집에는 오직 지혜만이 있었고 그마저도 이제 준호와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다. 저녁 먹어. 지혜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예전처럼 따뜻한 말투는 아니었고 철저하게 사무적인 느낌이었다. 고마워. 준호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사과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혜는 더 이상
그 어떤 대화도 허락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은 언제나 조용했다. 예전에는 유림이 있어서 식탁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로지 젓가락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준호는 가끔 유림이 앉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지금 그 공허함은 더 크게 다가왔다. 유림이 없는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적막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준호는 우연히 동네 마트 앞에서 유림을 마주쳤다. 유림은 손에 박스 정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피곤이 짙게 깔려 있었다. 유림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 준호 씨. 유림도 놀란 듯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표정을 다듬었다. 이사 가세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유림의 목소리는 씁쓸하고 담담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부산이요. 거기 친척이 있어서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유림이 먼저 깼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네요. 아니에요. 저도.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유림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혜한테 잘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유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마 다신 이런 감정 못 느낄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됐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림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행복하세요. 유림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3시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준호야. 큰일 났다. 형의 목소리는 무척 다급했다. 왜요,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준호는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빨리 와. 준호는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혜도 이미 준비를 마치고 함께 채 올랐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서먹해졌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 함께하는 건 당연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사가 나와서 말해주었다. 갑작스러운 뇌출 희열입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지혜가 옆에서 그를 부축했다. 이틀 동안 준호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지키며 거의 잠도 자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셋째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준호는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오열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장례 준비는 바로 시작되었고 정신이 혼미한 준호 대신 모든 것을 지혜가 도맡았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연락, 음식 준비, 조문객 맞이까지. 준호는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지혜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처리했다. 준호 씨, 정신 차려요. 어머니가 보고 계세요. 지혜의 그 말에 준호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상주 역할을 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찾아왔고 지혜는 끝까지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어머님이 늘 며느리 자랑하셨거든요. 어머니의 친구분이 그렇게 말할 때 준호는 더욱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이렇게 헌신적인 아내를 두고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장례 마지막 날 관이 운구채 실리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목 놓아 울었다. 지혜가 옆에서 그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어주었다. 화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준호는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속삭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준호는 쉽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지혜는 한마디 원망도 없이 준호를 돌봤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기고 옆에서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지혜의 그 조용한 행동은 준호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그날 밤 준호는 침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지혜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유림에 대한 모든 기억이 뒤엉켜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지혜도 이전의 따뜻함을 되찾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설거지도 끝났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으며 집안은 고요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장례 기간 동안 그녀가 보여준 강인하고 성실한 모습, 조용히 조문객들을 챙기고 자신을 돌봐주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오직 그녀만이 모든 걸 감당했다. 지혜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달 만에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이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뭐해? 지혜가 놀란 듯 말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준호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었다. 지혜야, 들어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신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어.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조문객들 챙기고 음식 준비하고 모든 걸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 준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 당신한테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 지혜의 손이 작게 떨렸다. 여전히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유림이랑 있었던 일 변명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외롭다는 핑계, 감정에 휩쓸렸다는 핑계, 결국 다 핑계였어.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어. 내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 당신이 날 평생 미워해도 할 말 없어. 지혜의 눈에서도 천천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쌓아뒀던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함께 터져 나왔다.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도 하겠어. 하지만 시간을 줘.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시간을. 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분노, 실망, 배신감. 그러나 동시에 20년 넘게 함께한 시간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준호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지혜는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준호 앞에 물잔을 내려놓았다. 일어나.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준호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지혜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냉정한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용서할지는 모르겠어.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화가 나. 유림 생각만 하면 속이 미쳐버릴 것 같고 당신을 보면 더는 예전처럼 볼 수 없어. 다른 여자랑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말이었다. 그러나 지혜는 잠시 멈추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장례 때 당신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당신도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2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을 그냥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지혜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당신도. 준호는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 것이다. 고마워. 고맙다고 하지 마.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니까. 지혜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전과 다른 감정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최소한의 대화는 나누게 되었다. 지혜야, 저녁 뭐 할까? 김치찌개 어때? 알겠어? 짧은 대화였지만 한 달 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준호는 매일 작은 행동으로 지혜에게 마음을 전했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지혜가 좋아하던 단팥빵을 사다 주며 무언의 사과를 표현했다. 지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었다. 2달 후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침실을 쓰게 되었다. 물론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잠들 수 있었다. 지혜야. 어느 날 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응.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유림이 없는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평화로웠다.
준호와 지혜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가며 다시 한번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한 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되돌리느냐는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그들,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와 회복이 때로는 상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통해 배워가고 있었다.